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속보 소식에 많은 분들이 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북쪽에서 남쪽 방향으로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어제 이미 북한은 오늘 정오경에 정찰 위성을 발사하겠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일본 측에서는 일단 발사된 걸 보니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라고 이야기하며 대피령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지금 서울 전역도 경계태세를 갖추라라는 소식을 다들 받으셨을 테죠. 어떻게 진행될지 상황 저희도 면밀히 보면서 같이 전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또 오늘 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그 부분도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많은 분들께서 아침에 정말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뉴욕 증시 간밤에 마감한 상황을 본다면 부채 한도 협상이 원칙적인 잠정 합의에 다다랐음에도 불구하고 혼조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질주를 하고 있는데요. 주가가 3% 정도 올라가면서 드디어 시총 1조 클럽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여러 기술주들이 올라가며 나스닥 지수는 강세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우선 오늘 아침부터 정리할 내용이 참 많은 것 같은데 국내장, 뉴욕장 정리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들어오기 전에 속보 소식 받고 모든 내용들을 지금 까맣게 잊어버린 상황입니다. 하나씩 보면서 같이 정리해 나가도록 할게요. 일단 어제 국내장 어땠는지부터 복귀해 보시죠. 어제 양지수 모두 다 상승이었습니다. 코스피 1%, 코스닥도 1% 가까운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죠. 자,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특히나 IT 반도체 쪽으로 무려 10거래 연속해서 매수하면서 이쪽의 힘을 조금 실어주고 있는 흐름이죠. 지금 세상은 엔비디아 덕분에 온통 AI 이슈가 가득합니다. 중국도 AI 데이터 센터나 서버 관련한 종목들의 주가 강세가 돋보였던 어제기도 했고요. 자, 부채 한도 협상 이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어찌됐건 마무리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계속 잘 연결되고는 있죠. 반도체 강세 2차 전지까지 어제 올라주면서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시장 내에서 IT 2등주들도 선전했던 어제였습니다. LG전자가 무려 10% 상승했죠. 전장 모멘텀을 여전히 강하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MLCC 쪽의 삼성전기도 3% 올랐고요. 하반기 아이폰 신제품에 대한 출시 기대감 LG이노텍의 주가도 끌어올렸습니다. 자, 어제 올랐던 쪽은 장중에 AI, 반도체, LG전자, 기판, 엔터, 로봇 등이 되겠습니다. 로봇 쪽 같은 경우는 삼성에서 또 모멘텀을 줬네요. 삼성의 보핏에 대한 출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보조 로봇에 대한 특허 이야기가 등장을 하면서 한 번 더 이슈몰이를 해준 거죠. 자, 반면에 떨어진 쪽은 자동차 그리고 화장품 등이 되겠습니다. 시간 외 뉴스로는 디스플레이가 장악을 했어요. 제네시스에 삼성 OLED가 들어간다. 미래차에 대한 동맹이다. 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필옵틱스가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수주를 받았다라는 소식들도 들려왔습니다. 필옵틱스 그리고 HB 테크놀로지 등의 주가 강세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자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자, 오발령이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고 있네요. 행안부에서 일단 소식이 전달이 됐고 재난 문자는 잘못 도착했다라는 뉴스 전달이 됐습니다. 아침부터 정말 심장이 쿵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어찌됐건 그럼 이 문장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냥 아침에 하나의 에피소드였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죠. 자, 디스플레이 쪽 가겠습니다. 제네시스에 삼성 OLED가 들어가서 미래차 동맹을 맺는다. 뭐 이런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어제 시간 외에서 디스플레이 관련한 종목들의 주가가 전원 다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이미 5월부터 조짐은 있었죠. 삼성 디스플레이 8.6세대 OLED 전담 조직 신설 소식이 들려왔던 바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슈 등이 맞물리면서 디스플레이 쪽에 한 번 더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삼성 디스플레이향 장비 공급 계약에 대한 수주 소식이 어제 꽤 많이 전달이 됐습니다. FNS테크, 힘스, KC텍, 필옵틱스 이들 종목들도 어제 장중에 모두 다 강세를 기록했었기 때문에 오늘 디스플레이 쪽 이슈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디스플레이 쪽에
지금은 항상 LG 디스플레이 향이냐 삼성 디스플레이 향이냐 조금 더 힘이 실리는 시기가 있잖아요. 지금은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조금 더 힘이 실립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 밸류 체인 종목은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시기별로 같이 좀 나누고 있었는데요. 키움증권의 이 보고서를 토대로 자료 정리를 한 겁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차세대 8.7세대 장비 밸류체인에 대한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각 공정별로 영향을 받아갈 수 있을 종목들이 좀 잘 추려져 있으니까요. 디스플레이 관심을 두고 계시거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디스플레이 쪽 봤고요. 지금 시장은 온통 엔비디아와 AI 이슈로 가득하죠. 자, 연초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의 합작인 챗 GPT가 이슈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AI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갔었죠. 그때 당시에 그것에 대한 소개와 함께 HBM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눴었고요. 자, 엔비디아 AI 대란으로 인해서 지금 시장은 각 이슈들로 관심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섹터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사실 이때 당시만 해도 전방 기업이 투자한다, 그리고 AI 모멘텀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조금 보수적으로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삼성전자가 감산하고 재고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소식 등이 전달이 되면서 이번에는 감산과 바닥 부분까지도 우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DDR5의 가격 반등, 엔비디아의 실적으로 인해서 반도체 섹터를 둘러싼 모멘텀들이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해석을 받기 시작한 거죠. 엔비디아의 실적으로 인해서 말 그대로 반도체를 필두로 한 AI 대란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이 시장에 가장 크게 힘을 실어준 것은 결국에는 이것으로 정말 수요가 창출되고 있구나, 반도체 섹터 실적이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실적에 대한 이 신뢰도를 조금 올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엔비디아 이슈가 시장에서는 그렇게 뜨거웠던 게 되겠죠. 나름의 광풍입니다. 자, 이렇게 엔비디아와 그리고 반도체 섹터의 변화 등이 포착이 되면 우리는 또 생각해 볼 방향들이 나오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들이 성장하는데 뭐가 필요한데? 라는 거였습니다. 5월 24일에 그때 당시에 예로 들었던 것이 바로 이스페타시스였어요. 이스페타시스는 모두가 저버렸던 MLB 기판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었는데 이 AI가 주목받으면서 MLB 기판의 가치가 올라가게 됐고 고객사로 엔비디아 등을 두고 있었던 게 모멘텀이 된 거죠. 그래서 이날 당시에 올해 97% 올랐다라고 전해드렸었는데 그 이후로도 지금 30% 정도 추가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부담감을 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이런 식의 우리가 사고 회로를 좀 정리해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어제 아시아 AI 수혜주는 서버 반도체와 PCB 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놨어요. 그런데 때마침 대신증권에서도 PCB 관련해서 이유 있는 순환매라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DDR5 모멘텀을 받고 TLB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MLB 모멘텀으로 이스페타시스, 대덕전자. 자, 이런 식으로 AI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 클라우드 서버 투자가 늘면서 CPU, GPU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결국 FCBGA 기판, 마진이 많이 남는 이쪽 기판도 관심을 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DDR5가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그로 인한 QA 증가, BGA 기판으로 연결되며 이제는 아이폰 신제품과 삼성 폴더블폰, 연경성 회로 기판 쪽으로도 관심을 가지자. 그래서 기판 쪽의 순환매에 대해서 눈여겨보자, 이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비중 확대 의견도 같이 동반됐고요. 어찌됐건 기판에 대해서 지속적인 이제 체크를 해오고 있었는데 한동안은 안 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았기 때문인 거죠. 가장 최근 지난주에 기판 이야기가 있었던 만큼 조금씩 뉴스가 좀 보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엔비디아가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조짐을 내놓고 있죠. 다수는 TSMC에서 H100을 생산하겠는데 일부는 삼성, 그리고 앞으로는 조만간 인텔의 라인을 맡길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말은 즉슨 이 물량을 받아가는 업체들의 경쟁이 심화되는 것을 뜻하고요. 그들은 그러면 생산 효율화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시장 일부에서는 반도체 생산 효율을 올릴 이유
EUV 펠리클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SNS텍과 FST 등이 관련한 종목으로 거론이 되는데 한번 놓고 체크는 해보죠. 자, 인텔 자체 팹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조금 고려하고 있다라는 CEO의 코멘트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인텔 관련한 종목들로 엮일 수 있는 쪽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용으로 체크해 두시죠. 자, AI 생태계 많이들 접하셨을 것 같아요. 생각나는 내용들을 적어보면 결국 AI로 인해서 반도체,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AI 기술, DDR5 그리고 그 기술이 적용돼서 확장되는 산업들, 자율주행, 로봇, 헬스케어 등이 되겠죠. 보안도 뒤따를 거고요. 이런 식으로 연결고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하나, 원활한 AI 운영을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가 필수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이 잠실 9장 정도의 사이즈로 정말 크게 지어지고요. 그 안에는 CPU, GPU, 5만 가지 데이터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나 네트워크, 인프라 관련한 종목들, 미국에서 마벨 테크놀로지 혹은 브로드컴 이런 종목들이 관심을 받았던 거고요. 그런 쪽으로 모멘텀을 받았을 때 우리 시장에서도 충분히 메모리 반도체 더 지켜봐야 한다라는 얘기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모건 스탠리 측은 AI에 따른 메모리 수요 증가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항상 좋다 얘기가 계속 나오면 또 마음 한켠이 괜히 불안합니다. 언제까지 좋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죠. AI 열풍이 지속성을 띌 수 있을 것인가? 한 번의 출렁임을 갖고 또 옥석가리기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거 2차 전지 사업한대라는 이슈만 들리면 줄줄이 올라가던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AI 관련해서 사업 모멘텀이 있대라고 하면 줄줄이 또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한동안은 이렇게 스치면 오르는 시기가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단기 고점에 대한 부담감들에 또 밸류에 대한 새로이 평가하며 주가가 출렁이는 순간이 나올 거고요. 그것을 잘 견디고 지나갈 종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AI에 대한 얘기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죠. 엔비디아가 오늘 종가상으로는 조금 부족했습니다만 어찌됐건 장중에 시총 1조 달러 돌파했습니다. 이제 미국 기준으로는 5번째 기업으로 엔비디아가 이름을 올리게 됐죠. 엔비디아 시총 1조 달러 돌파에는 우리 다들 아는 어닝 서프라이즈, 그리고 로봇공학 게임 광고, 또 오늘 아침에 추가된 AI 슈퍼컴퓨터 플랫폼 공개 이슈 등이 있었습니다. 이 이슈가 전달되면서 시간외에서 MDS테크 등의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죠. 중요한 건 이제 엔비디아와 마벨 테크놀로지, 지금 밤 사이로는 퀄컴까지 해서 이렇게 AI 사업을 받고 있는 기업들, 모멘텀을 갖고 올라가는 기업들, 그것이 확산되는가 여부가 앞으로 관건일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나 마벨테크는 어차피 AI 사업 비중이 높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브로드컴과 같이 아날로그 반도체 기업으로 사업을 다각화해놓고 있는 업체들마저도 컨퍼런스 콜이라던가 혹은 CEO 멘트들 중에서 AI가 우리의 실적을 올릴 것이다 라면 실적 추정치를 빠르게 상향 조정한다면 AI 모멘텀은 추가 확산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린 염두에 두면서 다른 반도체 기업의 혹은 다른 대표 산업에서 어떤 멘트가 나오는가 주목해야겠죠. 자, 어찌됐건 시장은 AI에 대한 탐욕과 거기에 사랑받지 못한 이들의 소외 정확히 양분되고 있습니다. 국내장도 미국장도요. 자, 뉴욕장이었는데요. 다우는 떨어졌고요. 나스닥은 소폭 올랐고 S&P 500은 딱 보합권에서 끝났습니다. 5월 22일경에 나스닥 상승 종목수 비율은 하락한다. 그래서 쏠림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한 걸 짚어봤는데요. 지금 시장이 딱 그 연속성입니다. AI 쪽만 집중되는 자금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신저가가 속출합니다. 그 영향에 다우지수가 이렇게 내리는 거겠죠. 자, 부채 한도 노이즈, 일단 원칙적인 합의는 있었습니다만 의회 포결 오늘 밤 8시 30분부터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진통이 계속될지 여부 지켜봐야겠습니다. 특징주로는 엔비디아가 3% 정도 올랐습니다. 시총 장중 1조 달러 진입하면서 AI 쪽을 조금 더 흔들어 놨고요. 강세로. 테슬라는
4% 정도 상승이었습니다. 중국에 일론 머스크가 도착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 포드와의 제휴도 모멘텀이 있었고 어제 기준으로 캐시우드가 AI 강자는 테슬라다라고 코멘트하기도 했었네요. 자, 포드는 테슬라와 제휴 소식에 제프리스가 30% 주가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의견 내면서 4%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어찌됐건 오늘도 AI 열기의 확산이었습니다. C3 AI가 이제 오늘 저녁에 실적을 내놓는데 그에 대한 기대감이 좀 강하게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30% 이상 뛰었습니다. 그 밖에 버즈피드, 팔란티어 등의 종목들 계속된 추가 상승을 보이고 있죠. 단기 고점에 대한 부담감은 일부 등장을 하고 있고요. AI 규제가 시급하다라는 코멘트 등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상황에 대해서는 대응할 때 조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자, 엔비디아 AI 슈퍼컴퓨터 공개 이슈와 퀄컴의 AI 활용에 용이한 칩을 다수 보유했다 등의 이슈가 역시나 반도체 쪽에 힘을 줬죠. 엔비디아, 퀄컴 등의 종목들 위주로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고요. 나머지 쪽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차익 실현의 물량을 좀 맞아갔습니다. 자, 이슈로는 전기차 충전 관련한 차지 포인트 이 기업의 주가가 급등했다라는 것 정도 확인이 되네요. 어찌됐건 테슬라와 포드가 충전 쪽에 제휴를 맺기 시작하면서 이 충전 관련한 관심도는 더 생겨나고 있습니다. 산업 뉴스 보시죠. 중국 어쩌나라는 타이틀로 잡아봤는데 이상기후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엘니뇨도 그렇고요. 폭염과 가뭄이 중국 내부 일부에서 굉장히 심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제조업 기지인 광둥성의 전력이 부족하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나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테마성으로 공식적으로 움직였던 철강과 알루미늄 등 트레이딩 정도 가능할 것 같고요. 강우가 좀 심각했다라고 하네요. 일부 지역에서. 그래서 수백만 톤의 밀이 손실됐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언제나 밀 관련한 얘기가 나오면 식량, 사료, 밀 관련한 종목들 움직였고요. 이런 식으로 기후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됩니다. 일단 해외 외신에서는 극단적인 기상으로 인해서 지금은 커피도 영양권에 들어간다. 1일 1커피 뭐 가능하겠느냐 이런 식의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커피 쪽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한국 맥널티 등이 있을 거고요. 이것은 증권사 보고서 오늘 아침에 나온 내용입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어찌됐건 AI 반도체로 인해 반도체 시장이 붐이 되고 있고 기술 경쟁이 심화될 것인데 결국 그 기술 공정은 미세 공정의 싸움이고 EUV와 같은 전공정 쪽의 싸움이다. 그래서 이제는 후공정 대비 못 갔던 전공정 장비를 지켜보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탑픽으로는 유진테크를 꼽았어요. 유진테크는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랑 매출이 많은 업체이긴 하죠. 유진테크 그리고 PSK 차선호 종목으로 같이 언급이 됐고 고요. HPSP는 저희 시간 정말 많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이야기했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장중 반영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섹터로 들어갑니다. 어제 다른 상승도 있었지만 엔터 쪽도 정말 부활을 제대로 하는 건가 기대감을 키웠어요. 네, 엔터주가 5월 들어서 확실하게 더 강한 면모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잠깐 한한령 때문에 우려 때문에 주춤하나 싶었는데 다시 또 힘을 내고 있습니다. 남은 이제 5월도 잘 마무리를 짓고 계속해서 잘 갈 수 있을지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주들 5월 들어서 얘기 드렸듯이 강했는데요. 그 흐름부터 먼저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죠. 어제 장에서 일제히 강한 흐름을 나타냈던 게 4대 기획사뿐만 아니라 중소형 엔터사까지 강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와 YG 엔터테인먼트가 나란히 또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어제 장에서 7% 이상 각각 4% 가까이 오르는 하루였습니다. 5월 들어서도 JYP 엔터와 YG 엔터테인먼트가 눈에 띄게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각각 36%, 56%, 올해 들어서는 무려 80%, 117%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SM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에 대한 분쟁 이슈가 좀 나타나면서 아무래도 상승이 어느 정도 제한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2% 정도 5월 들어서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은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나름 견조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게 엔터주가 되겠습니다. 올해 2월과 4월에도 굉장히 강했었는데 5월에 호실적을 발표하고 나서는 쭉 더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게 바로 엔터주가 되겠습니다.
네, 엔터 빅4가 실적을 잘 냈기 때문인데요. 합산 실적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4대 기획사들의 1분기 실적을 봤을 때도 1등이 하이브가 되겠고 그 뒤를 이어서 뭐 YG나 JYP, SM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잘 나왔는데요. 합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 합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80% 넘게 늘어난 모습입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BTS의 군 입대라는 하나의 우려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멤버 지민의 솔로 앨범 초동 판매량이 145만 장 이상을 기록하면서 굉장한 또 저력을 드러냈었고요. 이외에도 여러 후배 아티스트들 뉴진스, 르세라핌 등등의 아티스트가 굉장히 또 성과를 잘 내면서 저 부분의 공백을 어느 정도 메우고 있습니다. YG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폭의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 규모와 스폰서 관련된 매출들이 실적에 반영이 됐다라는 부분을 크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앨범이나 음원 그리고 굿즈 등에서 이 IP 매출이 잘 나왔다라는 게 실적에 크게 기여를 했는데요. 굿즈 쪽에서 상품의 매출이 275억이나 기록했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SM 같은 경우에는 이 4대 기획사들의 실적이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모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늘어났거든요. 하지만 SM의 영업이익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5%를 기록하면서 유일하게 역성장했습니다. 앞서 짚어드렸던 경영권 분쟁이 가장 큰 이슈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온 데다가 올해도 여러 가지 아티스트들의 데뷔라던가 컴백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려 10개 신인 그룹이 데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대형 레이블과 손을 잡고 이 하반기에 미국에서 걸그룹을 론칭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외에도 2개의 보이그룹도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JYP 엔터테인먼트에서 지금 가장 크게 상승의 트리거, 모멘텀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A2K 프로젝트인데요. 이게 이제 성과가 잘 나온다면 앞으로 JYP 엔터테인먼트에게 아주 크게 주가 상승의 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증권가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YG 같은 경우에는 걸그룹 베이비몬스터가 지금 데뷔하기 전에 프리 데뷔곡인 드림을 냈는데요. 벌써 조회수가 4천만 뷰를 기록하면서 엄청난 화력을 보여주고 있죠. SM 같은 경우에도 세 팀이 올해 데뷔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JYP 얘기를 좀 했는데 이 JYP는 정말 많은 증권사에서 여전히 좀 강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하나의 종목이 될 텐데요. 저희 시간에 출연하셨던 전문가 분들께서도 JYP를 탑픽으로 골라주는 모습을 여러 번 볼 수 있었습니다. A2K 프로젝트 데뷔로 실적의 추정치와 목표 주가를 올려잡는 리포트가 KB증권을 통해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JYP는 또 다른 하나의 큰 모멘텀이 있거든요. 그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스트레이키즈인데요. 스트레이키즈가 굉장히 이 미국에서 활발하게 그리고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죠. 요즘 말로 폼이 미쳤다,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이제 곧 공개할 예정인 5스타가 정규 3집인데 선 주문만 벌써 493만 장을 돌파했습니다. K-팝으로 봤을 때 최다 규모고요. 전작 대비해서도 108%나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데뷔 3년 만에 이미 밀리언셀링 아티스트에 등극했었어요. 2021년 8월부터 계속해서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노이즈 그리고 노이즈에 이어서 여러 가지 오디너리, 맥시던트 등등의 여러 가지 앨범들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면서 트리플 밀리언 셀링 아티스트라는 이 타이틀을 붙었는데 이 타이틀에 이어서 이제 4번째까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스트레이키즈는 여러 가지 역사를 좀 쓴 바가 있습니다. 미국의 빌보드 200에서 2연속 1위를 기록했고요. 남성 그룹 사상으로 2번째 북미 스타디움 공연 성사와 매진을 일궈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조회수도 첫 뮤직비디오였는데 4억 뷰를 넘어섰다라는 굉장한 성과들을 이뤄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JYP가 그리고 하나의 모멘텀이 더 있습니다. 하이브에 이어서 이번 8월에 MSCI 한국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리포트가 나온 건데요. 지금 동사의 시가총액이 4조 원 정도고 유동시총이 3조 1천억 원 정도인데 이걸 7월 중순까지 잘 유지를 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 한국 지수에 편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글로벌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면서 수급적으로도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KB증권에서는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고 목표 주가를 13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엔터사 중에서 유일하게 MSCI 지수에 들어가 있는 게 하이브인데요. 하이브가 실제로 이때 지수 편입이 되고 나서 6개월 동안 주가가 75%나 올라갔고요. 이 기간 동안 외국인들이 6,800억 원 이상 순매수하는 흐름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하이브의 뒤를 이어간다면 JYP 엔터가 지금의 신고가에서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증권가의 분석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엔터사들의 발목을 살짝 잡는 게 아무래도 한알령 재개에 대한 우려가 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죽지세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게 바로 엔터주가 되겠습니다. 5월 23일에 이렇게 중국의 예능 출연이 돌연 취소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중국의 베이징을 포함한 다수 지역에서 네이버 접속이 차단됐다라는 소식들이 나오면서 이거 한알령이 다시 시작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왔었죠. 실제로 그날 이후에 5월 24일에 엔터주들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5월 26일에 일제히 엔터주가 강한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거기 뒷배경에는 또 외국인들의 러브콜 행진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 전문가들은 실제로 중국의 의존도가 지금 엔터사들 입장에서 많이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기업의 이익 체력을 흔들 만큼 큰 이슈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 등 활동 범위를 넓혀가면서 구조적으로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 보셨듯이 JYP 엔터나 하이브 등 미국 시장의 진출을 많이 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네, 멈출 줄 모르고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엔터주입니다. 불이 붙었는데 식을 줄 모르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해서 갈지 그렇다면 보유자의 전략 그리고 신규 접근에서 어떻게 봐야 할지 탑픽까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한알령 이슈 때문에 차익 실현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그래서 궁금합니다. 잠시 후 이 부분에 대한 전략도 챙겨가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시장에 대한 이야기 같이 나눠가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챙겨가겠습니다. 김민진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놀라셨죠? 저 회사에 도착해 있었어요. 그냥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직장인들 이제 회사로 대피하라라고 네. 이렇게 이야기가 바꿔서 돌고 있습니다. 저는 방송 중에 또 알람 소리가 나서 너무 깜짝 놀랐는데 어찌됐건 뭐 별일 아니어서 다행이긴 하고요. 이제 시장으로 들어가 보죠. 외국인이 IT 쪽으로 10거래 연속해서 매수하면서 결국 시장에선 외국인이 사던 반도체를 사는 게 맞았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로 인한 갖은 AI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현 상황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전략도 궁금합니다. 네, 뭐 우리나라 시장이 가는 놈만 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사실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죠. 네. 지금 이제 연초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은 빅테크 위주의 강세가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한다면은 최근 시장의 반등은 AI 관련주들이 이끌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선두에는 엔비디아가 서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섹터에 속해 있고 엔비디아의 GPU의 성장 자체가 이끌어올 수 있는 디램이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반도체 기업들의 성장 기대감에 따라서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 기업들도 좋은 흐름을 보였었고요. 하지만은 미국의 섹터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AI 쪽과 맞물려 있는 기업들의 주가 상승세가 더 가파르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늘 아침에 반영된 미증시가 반도체 기업들마다 좀 엇갈린 주가 흐름을 보였었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엔비디아라든지 AI 관련주들은 좋은 흐름을 보였었지만은 또 반대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니면은 죄송합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아니면 AMD 같은 기업들의 주가는 조정세를 겪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라온 국내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약간의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요. 방금 이제 수급 말씀을 주셨죠. 네. 일전에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외국인의 삼성전자 지분율이 최근 수년 내로 가장 높았던 시기는
2020년도 1월달, 2월달경입니다. 네. 그때 이제 57%가 조금 넘는 삼성전자의 지분을 보유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이제 주가의 하락과 함께 49%대까지 빠졌다가 이제 52.3% 정도까지 올라온 네. 상황이거든요. 바닥에서 3% 올라왔고 아직까지 위에서는 4.8% 정도 빠져 있다. 라고 한다면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엄청 많이 산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논리 자체는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러네요. 그에 반해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 동기간 동안 지분을 줄인 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물량을 다시 채우다 보니까 지분율은 거의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수급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우위를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미국 내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강세가 추가적으로 좀 확인되어야 된다라는 점, 이러한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고, 엔비디아만 계속 가는 시장이 만약 연출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내에서의 엔비디아 관련된 부분과 실적이 연결될 수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관심도가 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이 어디인지 뭐 많이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공정부터 파운드리 혹은 여러 가지 분야로 종목들이 쏟아지는데 어떻게 압축하고 계시는지 반도체 소부장 쪽도 사실 궁금합니다. 오늘 소속돼 있으신 한국투자에서 네. 전공정 장비도 보자라는 보고서도 나오기도 했고요. 네. 전공정, 후공정, 뭐 기타 등등 어느 쪽에 더 힘주세요? 아무래도 이제 IDM 쪽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탄력이 있을 수 있겠죠. 관련 내용이라고 한다면 엔비디아만 가는 시장이라고 HBM, 한다면 네. 그렇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은 SK하이닉스 쪽과 연결되어 있는 밸류체인 기업들에 대한 흐름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쪽과 사업 연관성이 좀 크다라고 할 수 있는 한미반도체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대한 주가가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 내에서 아무래도 이제 파운드리라든지 시스템 LSI 같은 네. 기업들의 주가가 좋았단 말이죠. 결국은 이제 GPU의 상승은 비메모리 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의 주가 흐름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과 함께 조금 더 확장을 시킨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엔비디아 발은 아니겠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DDR5의 수요 증가 흐름에 따라 DDR5 관련주인 아비코전자라든지 아니면 TLB 같은 기업들도 최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TLB. 관련주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고, 만약 엔비디아가 조금은 쉬어간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오히려 전통 반도체 업체들 이쪽 같은 경우도 모멘텀이 없는 건 아니죠. 왜냐면은 하반기에 수급 균형 가능성을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방금 말씀 주셨던 전통적인 부분의 전공정 업체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이제 소재 부품 관련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관심도를 높여나가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쪽 종목들, 색이 더 짙은 종목들의 흐름이 조금 약해진다면 전통적인 반도체 기업들 쪽으로 관심을 둘만 하다라는 점 얘기 주셨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수급적인 측면을 따져봤을 때 지금은 어느 쪽이 더 우위에 있을까에 대해서도 아이디어를 건네주셨습니다. 하나만 더요. 기판요. 앞서 DDR5, TLB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이수페타시스 뭐 등등의 종목도 흐름이 너무 좋았었고요. 뭐 기판도 궁금한데. 네. 말씀드릴까요? 네. 기판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이제 작년도 엄청난 실적들, 지금 이제 기판 관련주의 일반적인 평균적인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코리아 서키트 기준으로는 한 10에서 15% 정도, 대덕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이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도에 좀 비이성적으로 2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만들어냈었거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호재들이 맞물린 실적이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급격한 하락, 내년도에 실적이 좋아지더라도 작년 대비해서의 감익,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투자의 시점 자체를 좀 이연시켜도 될 것이다라는 판단을 많이 했었어요. 네. 하지만은 생각보다 메모리 업체들의 반등 가능성이 조금 빨리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따른 주가에 대한 강세는 기판주들에게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말씀드렸듯이 작년도, 재작년도와 같은 영업이익률은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눈높이는 그렇게까지 가져가지 말되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많이 빠진 뭐 심택, 대덕전자 이런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차장님의 탑픽 종목이 또 기판 쪽입니다.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신지 그 종목 투자 포인트도 짚어가도록 할게요. 섹터로 갑니다. 엔터요. 한동안 좀 한한령 이슈로 또 오른 것에 대한 부담으로 좀 차익 실현을 하는 듯한 흐름이 나왔다가요. 다시 한번 엔터 쪽 모멘텀을 받고 있습니다. 뉴스야 우리 아티스트들 다 너무 잘하고 있고 네. 엔터사들의 체질도 많이 바뀌었고 실적 주고 또 실적이 예측 가능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조금 많이 올랐으니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죠. 엔터주에 대한 시각은요? 네, 모든 호재들이 집중되더라도 시세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는 점은 부담 요소가 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올해 MTD 기준으로 이제 이번 달 기준이죠. JYP 엔터가 35%가량 상승을 했고요. YG 엔터는 거의 60%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단 말이죠. 물론 이제 하이브라든지 SM 같은 경우는 MTD 기준으로의 수익률은 상당히 부진한 상황이지만은 네. 두 개의 기업 자체가 워낙 잘 나가고 있다는 점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한한령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러면은 한한령 때문에 우리가 엔터주들을 접근하지 말아야 될 것이냐?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 이제 SK증권에서 산업보고서가 나왔지만은 관련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우선적으로는 2022년부터 지난 20년간의 장기 음반의 침체기가 플러스로 돌아섰다라는 점과 함께 그 내에서 K-팝 아티스트들의 활약 자체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고요. 1분기에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음반 판매 실적을 올리다 보니까 연간 기준으로서의 음반 판매에 대한 눈높이를 좀 상향을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 쪽에 대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전체 이제 매출 비중, 음반 판매 매출 비중을 100이라고 했을 때 중국 쪽의 영향력은 지속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쪽이 일본은 워낙 강세기 때문에 일본은 제외하고요.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쪽이 미국이라든지 동남아 쪽이 채우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시장을 개척했다라는 부분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플러스 알파적인 측면에서 중국까지 열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더 좋은 것이지만은 중국이 없다고 해서 엔터주들의 성장이 멈춘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라는 부분이겠죠. 거기에 대해서 아까 이제 브리핑 시간에 MSCI 편입 관련된 언급을 좀 주셨는데요. 네. 예전에는 MSCI 편입의 발표 대략 한 4주 전 혹은 3주 전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부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이제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받게 되면은 투자자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더 빨리빨리 움직이게 됩니다. 지금 이제 아무래도 8월 달에 또 한 번에 이제 MSCI 리밸런싱이 있을 거고, 5월, 11월이 이제 정기고, 물론 이제 다 정기라는 표현을 쓰지만은, 8월 달은 그 종목 수가 좀 적겠지만은,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8월 초 중 정도에는 이제 발표가 될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투자자들은 먼저 움직이는 속성에 따라서 대략 6월 중후반부터 종목군들에 대한 매수를 이어갈 수 있다는 부분이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급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그동안 주도를 했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바통을 기관들이 이어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도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JYP 엔터 조정이 나오는 것 같으면은 좀 며칠 동안 사셔라. 하지만은 며칠 뒤에 보면 신고가 가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던 맞아요. 것 같은데 기억나요. 하루 이틀 정도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시세를 내며 신고가가 났을 때는 또 며칠 쉬는 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쉬는 구간에서의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엔터사에 대한 이야기는 뭐 차장님과 저희가 계속해서 해왔던 거고 말씀 주셨던 JYP 엔터도 좋은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수 시기에 대해서는 조급할 필요 없다라는 점, sek터에 대해서는 긍정의 시각을 유지해 주셨습니다. 자, 로봇으로 가볼게요. 로봇은 어찌됐건 한 텀 돌고 또 한 달 가까이 쉬었다가 또 한 텀 돌고 이런 느낌인데 네. 이번에도 이슈가 나왔죠. 삼성에서도 로봇 얘기를 살짝 꺼내놨고 기다리는 정책도 있고 하다 보니까 계속 로봇도 순환매 쪽에 올려놓고 보거든요. 네. 로봇주 지금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우선 이번 1분기 실적에서 로봇주도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뭐 실적이 잘 나오는 SPG 같은 경우도 실적이 상당히 아쉬웠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빴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은
발표되는 영업이익의 기준에는 사실 이제 주식과 관련된 주가와 관련된 연계된 회계적인 부분으로서의 실적이 반영되기 때문에 크게 마이너스가 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것을 제외했을 땐 소폭 영업이익이지만은 사실 시가총액을 대변하기에는 좀 어려운 영업이익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뭐 SBB테크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적자폭도 꽤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가가 올라온 것 대비해서는 실적은 안 좋았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장주기 때문에 단기적인 실적보다는 중장기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로봇 사업에 대한 성장 흐름 자체는 우리가 의심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고령화 사회, 거기에 더해서 노동인구의 감소, 생산성 향상, 거기에 더해서 리쇼어링 정책에 따른 국내 혹은 해당 각국의 공장에 대한 설립과 함께 결국은 이제 비용을 감축하기 위한 로봇의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실적 부진의 주 원인이었던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 사실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업황과 그리고 꿈을 먹고 사는 기업이다라는 측면의 기대 요인은 유효한데요. 사실 뭔가 새로운 모멘텀 뉴스가 좀 조용했어요. 뭐 삼성이 일부 얘기해줬다라고 하지만은 사실 큰 내용 그리고 새로운 내용은 아니었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로봇주들의 단기 주가 흐름은 이러한 뉴스 모멘텀에서 나왔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대기업들의 지분 투자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주도의 시장 속에서 로봇주가 뭔가 튀어오르는 모멘텀이 새롭게 만들어지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극적인 맛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겠네요. 새로운 뉴스 살피면서 대응하겠습니다. 차장님의 픽이 기판인데 어떤 종목일까 궁금했는데 대덕전자입니다. FCBGA 대표 주자잖아요. 네. 지금 뭐 사실 이스페타시스, MLB 기판 이런 쪽이 좀 더 핫한 흐름인데 그렇죠. 지금 FCBGA를 선택하신 이유는요? 우선적으로는 이제 뭐 메모리 쪽에 업황이 개선된다라고 한다면은 메모리 기판 업체들도 당연히 이제 따라 올라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생각보다 실적이 조금 빠르게 분기별로 개선될 가능성을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 요인을 생각해 봤습니다. 대덕전자에서는 이번 실적 발표와 함께 IR을 통해서 조심스럽게 6월부터 기판에 대한 물량 회복을 좀 언급을 하고 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5월까지의 업황에 대한 저점 확인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거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익률의 회복 흐름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회복 가능성도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FCBGA 관련된 부분일 것 같은데요. 동사가 원래 잘하고 있던 전장용에 더해서 결국은 이제 GPU 같은 경우도 FCBGA를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낙수 효과를 FCBGA 선제적 투자 기업들의 기대감으로 좀 가져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네. 대덕전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덕전자 목표 주가는 3만 원 주셨고요. 손절 라인 23,000원 저희 기억해 보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섹터에 대한 전략 챙겨봤습니다. 김민진 차장님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네.